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선물로 받은 10,000원짜리 싸구려 머플러 하나. 그게 전부였다. 웃음소리는 바로 옆에서 쏟아졌지만 그 웃음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때 알았다. 내 카드가, 내 삶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참지 않겠다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상처지만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위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이 보였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알갱이 하나하나까지 선명했어요.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도 귓전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관절 속 염증이 어떤 날씨를 만들어내는지 이제는 그 통증만으로도 하루의 체온을 가늠할 수 있었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69, 어느새 일흔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부산집 주방에서 미역국이 끓고 있을 시간이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새벽부터 미역을 불려놓으셨어요. 물에 잠긴 미역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며 나도 1살 더 자란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는 아무도 미역을 불리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발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무게중심이 흔들렸죠. 찬장에서 머그컵을 꺼내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온기를 느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물을 보니 옛날 부산집 부엌에서 풍기던 미역국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참기름과 국간장이 어우러진 그 구수한 냄새요. 하지만 지금 이 주방에는 그 어떤 냄새도 없었어요. 그저 소독약 같은 지나치게 깨끗한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들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에 서류 가방을 툭 내려놓던 순간이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엄마, 내일 생신이시죠? 준호가 냉장고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피곤한 게 역력했죠. 응, 그렇지. 나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물병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죄송해요, 엄마. 내일은 미주가 알아서 챙길 거예요. 제가 아침 일찍 출장 가야 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어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죠. 알았어. 바쁜데 무슨 걱정을 해. 괜찮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척 조용했어요. 나는 혼자 남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됐을 때 며느리 미주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길인 모양이었죠. 미주는 손에 든 얇은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말투는 무척 단조로웠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그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나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베이지색 머플러가 들어 있었죠. 천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보풀이 약간 일어나 있고 질감도 거칠었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싼 티가 났습니다. 고맙구나.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주는 물 한 잔을 마시고는 바로 나갔어요. 인사도 짧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나는 머플러를 접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지나치게 말끔했어요. 먼지 하나 없는 소파, 반질반질한 유리 탁자, 구석구석 정리된 선반.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끔함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전시된 공간 같았습니다. 나는 그 얇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장 망치 소리, 놀이터 그네가 삐걱거리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 사이에서 나의 숨소리는 어색하게 끼어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었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꿀물을 한 잔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풀어 천천히 마셨어요. 단맛이 혀끝에 퍼지며 속이 조금 덮여졌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작은 약속을 했어요. 오늘만큼은 나를 먼저 챙기겠다고요.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활 운동 루틴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무릎 굽히기, 발목 회전, 허벅지 근육 스트레칭, 매일 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던 동작들이었죠. 나는 거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고 앉았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처음엔 뻣뻣했지만 조금씩 관절이 풀렸습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렸어요. 작은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혈관을 타고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문득 이틀 뒤가 사돈 생일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가 며칠 전에 말했었죠. 미주 어머니 생신 때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한다고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케이크도 미리 주문해 놨다고요. 나는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웃음소리로 가득 찬 식탁, 촛불을 끄는 사돈, 박수를 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웃고 있겠지만 그 웃음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매트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밝았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가고 차들이 지나갔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서 있었어요. 차가운 유리 너머로 느껴지는 세상이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다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축하하는 사람은 나뿐이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를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시작이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창가에 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천천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할 일은 없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조금 넘었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바닥에 긴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미주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 목소리가 함께 들렸죠. 웃음이 문턱을 넘어 거실로 흘러들어왔어요. 나는 방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 이 집 진짜 깨끗하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미주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미주가 손에 화려한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색 바탕에 금색 로고가 박힌 가방이었습니다. 비닐 포장이 반짝거렸죠. 엄마, 이거 요즘 완전 유명한 신상백이에요. 예약하고 한 달 기다렸어요. 미주가 쇼핑백을 사돈에게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평소 나한테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죠. 사돈이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이거 얼마짜리야? 미주야,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곧바로 비닐 포장을 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금속 체인이 짤랑거리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죠. 나는 문틈에 더 가까이 얼굴을 붙였습니다. 사돈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실 거울 앞으로 갔어요. 각도를 이쪽 저쪽으로 바꿔가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즉석 패션쇼장이 된 것 같았어요. 와, 엄마한테 완전 잘 어울려요. 색깔도 딱이고. 미주가 박수를 쳤습니다. 사돈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죠. 한 장, 두 장 연속으로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짓, 웃음, 사진 찍는 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으로 문틀을 잡았습니다. 나가야 할까? 그냥 있어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 미주가 주방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쿠키 사왔어요. 이거 요즘 핫한 거예요. 종이박스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어요. 사돈과 미주가 거실 소파에 앉아 쿠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소리,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하지만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내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사돈 생일은 이틀 후인데 말이에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방 안 침대 위에 놓아둔 전화기였어요.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아들 준호가 보낸 거였습니다. 장모님 생신 저녁 예약 확정. 호텔 뷔페 6시. 다들 시간 맞춰주세요. 메시지 아래 호텔 뷔페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화려한 음식들, 샹들리에, 넓은 식당 홀. 반짝거리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채팅방 이름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생일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잠시 후 미주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생신 때 케이크도 예약했어요. 초는 몇 개 꽂을까요? 에이, 그냥 대충 몇 개만. 나이는 비밀이야. 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깔깔거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사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 계셔?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어요. 미주가 대답했습니다. 방에 계실 거예요. 엄마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저녁 외식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를 아예 빼버린 거였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사돈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조심해야겠네. 근데 이 가방 색깔 진짜 예쁘지 않아?
화제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다시 가방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나는 방 안에 서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나가서 인사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 후 사돈이 나를 향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생신이시라면서요? 축하드려요. 형식적인 말투였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주가 잘 챙기고 있죠? 제가 오늘 딸한테 선물 받았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가방 색깔 어때요? 저한테 잘 어울리죠? 사돈은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어깨에 맨 가방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거실로 돌아갔어요. 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자존감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의심의 앙금이 남았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무엇을 골라서 주고 무엇을 그냥 던져버리는지 그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손이 가방보다 가벼우면 결국 버리는 것도 사람부터가 되는 거겠죠. 나는 방문을 닫고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죠. 나는 사진첩을 꺼내 침대에 앉아 펼쳤습니다. 첫 장에 남편의 사진이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공구가 들려 있었죠. 그 옆에는 내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어요. 손이 부드럽고 매끈했습니다. 지금처럼 주름지지 않았어요. 아이들 사진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배꼽을 내놓고 웃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비싸지 않아도 서로를 귀하게 대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워했죠. 남편이 길에서 꺾어온 코스모스 한 송이에도 나는 웃었어요. 준호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에도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처럼 값비싼 선물은 없었지만 그때가 더 따뜻했던 것 같았어요.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손끝으로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첩을 덮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나는 그 구름을 가만히 바라보며 차갑게 가라앉는 자각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사돈과 미주가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침대 위에서 떨렸어요.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푸시 알림이 떠 있었죠. 은행 결제 문자였어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체크카드 결제 완료. 영어 캠프 등록비. 금액 550만 원. 심장이 2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550만 원이요. 내 카드로요. 나는 다시 한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체크카드 번호도 마지막 4자리가 그대로 나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주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미주야, 이거 뭐니?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미주가 고개를 들어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미간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요? 손주 영어 캠프 등록비예요. 선결제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처럼 말했어요.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카드로 결제한 거니? 미리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주는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어머니 카드가 제일 한도 여유가 있어서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듯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내 카드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병원비 낼 때마다 카드를 꺼내기 힘들다고 했더니 미주가 자기가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했었죠. 편하시라고요. 나는 그때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맡겼어요. 그런데 지금 그 카드로 550만 원이 나간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나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최근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내렸습니다. 오늘 결제된 영어 캠프 등록비 아래로 다른 내역들이 보였어요. 같은 날 오전에 소액 결제가 2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12만 원, 또 하나는 8만 원이었어요. 항목명은 회사명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가게인지 알 수 없었죠.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내역을 열어봤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지난달에도 작은 결제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커피숍, 화장품 가게, 옷가게.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3만 원, 5만 원, 7만 원. 하지만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었죠. 지지난달 내역도 열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작은 결제들이 잔잔하게 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섰어요. 찬물을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대면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죠. 급하다고요. 나는 그때 통장을 털어줬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했어요. 동생은 나중에 갚겠다고 했지만 결국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때 나는 배웠어요. 돈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참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참기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두면 나는 점점 더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미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웃으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은행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550만 원. 그 숫자가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린 채 자라고 있었죠. 내가 빌렸다는 말은 쉬운데 내가 잃어버린 건 돈만이 아니야. 나를 믿던 마음도 함께 빠져나갔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가슴속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미주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밥 차려놨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나갈게.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고 해도 무슨 맛이 나겠어요. 나는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퍼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계좌 잔액 안내였죠. 나는 화면을 봤어요. 잔액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 나는 그 생각을 가슴에 새기며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소연이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먼저 철렁했습니다. 평일 오전에 딸에게서 전화가 온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근데 뭐 받았어? 며느리한테. 목이 막혔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맴돌던 불편함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머플러 받았어. 좋은 거? 머뭇거렸습니다. 좋은 거라고 해야 할까요? 실은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나 볼 법한 그런 거였는데. 글쎄, 그냥 싸구려 같던데. 싸구려?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만? 또 입이 안 떨어졌어요. 차마 사실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또 뭐 있지? 카드 문자가 왔어. 학원비 같은 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소연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짧고 거칠게요. 또 뭐가 있어? 다 말해봐. 딸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 550만 원. 미쳤네. 진짜. 소연이 거칠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를 꾹 참는 소리였어요. 한참 뒤에야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차분했어요. 일부러 진정시킨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내가 묻는 거 천천히 대답해줘. 학원 이름이 뭐야? 블루밍 아카데미. 영수증은? 없어. 등록자 이름은 누구로 돼 있어? 그건 모르겠어. 문자에 안 나와 있어. 엄마, 지금 그 문자 내용 전부 읽어줄 수 있어?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헛나갔어요. 평소엔 이렇지 않은데 오늘따라 화면이 잘 안 눌렸습니다. 카드 승인. 블루밍 아카데미. 550만 원. 승인 시각은 오전 11시 23분. 문자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것도 아닌데 핸드폰을 든 손이 자꾸 흔들렸어요. 또 다른 문자는 없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9월 중순 하순에도 비슷한 이름이 보였어요. 있어. 9월에 2번 더. 얼마씩? 100만 원 넘게. 소연이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길게요. 엄마,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지금 검색해 볼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도요. 한 분쯤 지났을까요? 엄마, 블루밍 아카데미가 새 곳이야. 새 곳? 응. 블루밍 어학원, 블루밍 아트 아카데미, 블루밍 교육센터. 주소가 전부 달라. 엄마 문자에 정확한 주소 있어?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없어. 이름하고 금액만.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추적 어렵게.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추적이라니. 내가 그런 단어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니. 엄마, 오늘 내가 못 가.
내일 저녁에 갈게. 그때까지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 괜히 물었다가 얼버무리면 나중에 더 꼬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머플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그 선물이 이제는 선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550만 원을 가리기 위한 장치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응,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통화를 끄는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며느리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큰애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큰애요. 겨울방학 캠프 신청했는데 경쟁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 네. 요즘 캠프는 카드로 먼저 긁고 자리부터 잡아야 한대요. 안 그러면 좋은 반 못 들어간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카드로 먼저 긁는다. 자리를 잡는다. 그 말들이 오늘 아침 문자와 겹쳐졌어요. 그렇구나.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다들 그렇게 한대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한 말을 곱씹었습니다. 카드로 먼저 긁고 자리를 잡는다. 손주들 학원비라면 왜 내 카드를 쓴 걸까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소연아, 방금 미주랑 이야기했어. 뭐래? 며느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캠프 이야기, 카드로 먼저 긁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느껴졌어. 혹시 그것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일 보자. 내가 다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였나 싶었어요. 주름 깊게 파인 이마, 처진 입꼬리.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늙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얼굴에 담긴 표정이 낯설었어요.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얼굴이었죠. 며느리한테 참고, 시댁 식구들한테 참고, 남편한테 참고,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얼굴을 보니 알겠더군요. 내가 참는 동안 누군가는 내 몫을 깎는 법을 배웠다는 걸. 내가 넘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한 발씩 더 들어오는 법을 익혔다는 걸.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석 달치 카드 내역을 쭉 확인했어요. 블루밍이라는 이름이 계속 보였습니다. 9월에 2번, 8월에 1번, 7월에도 1번. 손가락으로 금액을 더해봤습니다. 1,000만 원이 넘었어요. 1,000만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는 사람이 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쓴 거였어요. 내 돈이니까. 내 카드니까.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머플러를 집어들고 천천히 만져봤어요. 재질이 거칠었습니다. 색도 탁했어요. 백화점 세일 코너 매대에서 10,000원 정도에 파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을 가리기 위한 선물이라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가을 해는 빨리 지더군요.
금방 어두워질 겁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다시 닫았어요. 며느리는 보통 6시쯤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학원 데리러 갔다가 오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7시가 넘었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오늘은 얼굴 안 봐도 되겠네요.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어요. 아니, 정말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미루는 걸까요?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는 동안 누군가는 내 몫을 깎는 법을 배웠더라고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통화 연결음이 5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바쁜 중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까 엄마가 문자 보냈는데 못 봤어? 봤는데 지금 회의 중이라서.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어요. 엄마 카드로 500만 원 넘게 결제됐더라. 미주가 했다는데 너한테 말 안 했니? 진우 영어학원 캠프 비용이라던데.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한숨이었어요. 엄마, 그거 진우 교육비잖아. 그 정도는 들어가야지. 요즘 영어 캠프가 얼만데. 교육은 투자야. 그래도 엄마 카드를 쓰려면 미리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500만 원이 적은 돈이니?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어요. 엄마, 나 진짜 지금 바빠. 미주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중에 얘기해. 준호야, 잠깐만. 엄마, 끊을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통화 시간이 떴어요. 1분 32초. 1분 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귓속이 웅웅거렸어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는데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내 말을 끊었어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아이였습니다. 무슨 얘기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그런 아들이 오늘은 내 말을 자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 교육비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손자가 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다니. 그것도 내 카드로요. 문득 며칠 전 광경이 떠올랐어요. 아들 방 옷장을 정리하다가 본 빈 옷걸이. 거기엔 분명 검은색 바람막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즐겨 입던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옷걸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도 떠올랐어요. 아들 운동화가 바깥쪽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은 안쪽을 향해 가지런히 놓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급하게 신고 나간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집을 비운 날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어요. 주말에도 사무실에 간다고 했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거실에서 미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캠프 준비물은 제가 다 챙겨 놓을게요. 진우 여권 사본도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미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활기가 넘쳤어요. 어머, 정말요? 그 시간대가 훨씬 좋죠. 저희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높았다 낮았다 하는 톤이 귀에 박혔어요.
영어학원과 통화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어요. 약통을 꺼내 뚜껑을 돌려 열었습니다. 하얀 알약이 20알 정도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한 알을 집어 반으로 쪼갰습니다. 부스러기가 손바닥에 떨어졌어요. 물 한 컵을 따라 알약 반쪽을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목을대가 움직이면서 아팠어요. 알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딸 소연이었어요. 엄마,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 내일 내가 올라갈게. 엄마 손 떨리면 내가 대신 전화할게. 걱정 마. 나는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연이는 항상 이랬습니다. 내가 힘들 때 먼저 알아챘어요. 말하지 않아도 달려왔습니다. 오빠보다 5살 어렸지만 언제나 내 편이었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고맙다. 조심히 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씩 켜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아들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손자 교육이 중요한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게 내 동의 없이 내 돈을 쓸 이유가 될까요? 그 다음엔 배신감이었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내 카드가 쓰였는데도 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교육은 투자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혼자였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손자를 위한다는 명목이면 뭐든 정당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내가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집에서 사는데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화가 났어요. 손자 교육비라고 하면 할머니는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나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습니다. 볼펜을 꺼내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부터 내 돈 관리는 내가 한다. 글씨가 삐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어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이마, 처진 입꼬리. 61살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 편이 아니면 내가 내 편이 되면 돼. 나는 오늘부터 내 쪽으로 선을 그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통장 앱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떴어요. 내일 은행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카드를 정지시키고 새 카드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꾸고 통장도 따로 관리할 거예요.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손자가 귀에도 선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지킬 겁니다. 거실 시계가 7시를 가리켰어요. 미주는 여전히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캠프 날짜와 준비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내일 소연이가 옵니다. 딸과 함께 은행에 갈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이번엔 끊기지 않을 거예요. 손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합니다. 그 말을 제대로 할 겁니다. 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밤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오전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가방을 든 딸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엄마, 노트북 켜놨어요. 우리 차근차근 정리해봐요. 소연이는 거실 탁자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드 내역 문자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딸이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날짜, 시간, 금액, 가맹점명 칸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주었어요. 소연이는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9월 5일 오후 2시 35분 52만 원 그린캐피탈. 9월 12일 오전 11시 20분 130만 원 스마트론. 9월 23일 오후 3시 5분 300만 원 리치파이낸스. 가맹점명을 읽는 동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영어학원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생소한 회사명들만 나왔어요. 소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학원 아닌 것 같아요. 대부업체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부업체라는 말에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대부업체가 뭐니? 돈 빌려주는 회사요. 은행보다 이자가 훨씬 비싼 곳이에요. 나는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린캐피탈, 스마트론, 리치파이낸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소연이가 첫 번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놓았어요. 벨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네, 그린캐피탈입니다. 중년 남자 목소리였어요. 침착하고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5일에 52만 원 결제 내역 확인하려고요. 카드 명의자가 저희 어머니신데 어디에 쓰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카드 번호 뒷자리, 4자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연이는 내 카드를 받아 번호를 읽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인됐습니다. 대출 상환금으로 입금된 내역이네요. 채무자는 김미주 씨, 계좌는 부산 수영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연이가 나를 봤어요. 나도 딸을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계좌 명의는 누구죠? 이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채무자 친인척 계좌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이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관절이 하얘졌습니다. 힘을 주지 않으면 손이 떨릴 것 같았어요. 미주의 친정은 부산이었습니다. 수영구에 산다고 들었어요. 내 카드로 며느리 빚을 갚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녹음했어요. 파일로 저장할게요. 소연이는 노트북에 녹음 파일을 옮겼습니다. 파일명을 입력했어요. 그린캐피탈 통화 내역 9월 28일.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자 교육비라는 말이 거짓이었어요. 진우 캠프는 핑계였습니다. 소연이가 2번째, 3번째 업체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상환금, 김미주, 부산 계좌. 같은 단어들이 반복됐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 소연이는 카드 내역 중에서 소액 결제를 찾았습니다. 엄마, 여기 택배비 8,000원 나왔어요. 송장 번호가 찍혀 있네요. 딸이 택배회사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송장 번호를 입력하자 배송 정보가 떴습니다. 배송지 주소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미주 친정 주소였습니다. 뭘 보낸 거예요? 화장품이래요. 15만 원어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물어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녁 6시 미주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와 소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주가 가방을 내려놓고
우리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왔네요. 미주야, 앉아봐.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미주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난달부터 내 카드로 결제된 내역들 있잖니. 진우 학원비라고 했는데. 미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대부업체 이름이 찍혀 있더라. 오늘 전화해 봤어. 내 이름으로 된 대출 상환금이라던데. 미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꼭 눌렀어요.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얼마나 빌렸니? 3천만 원이요. 숫자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을 내 카드로 갚고 있었던 겁니다. 왜 빌렸어? 미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친정 아버지 사업이 안 돼서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어요. 제가 보증을 섰는데 아버지가 못 갚으셔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미주의 어깨가 떨렸어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손자를 핑계로 내 돈을 썼어요. 진우가 영어 캠프를 간다는 말로 내 마음을 속였습니다. 미주야, 손주를 핑계로 내 마음을 털어갔구나. 미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핑계가 사람을 지켜주진 않아. 핑계는 사람을 버리게 하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눈앞이 어지러질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위가 뒤틀리듯 아팠습니다. 손으로 배를 눌렀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욕실로 가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을 틀어 손바닥에 받았어요.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젖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 축 처진 눈꺼풀. 61살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요? 며느리에게 이용당한 시어머니, 아들에게 외면받은 엄마, 손주 핑계에 넘어간 할머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거울 속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내 돈, 내 삶, 내 존엄을 지킬 겁니다. 나는 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소연이가 자는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내일은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해야 했어요.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소연이가 한 여자와 함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 친구 박지우 변호사예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변호사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는 기분이었어요.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노트북과 펜, 수첩을 꺼냈습니다. 소연이가 어제 정리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카드 명세서, 통화 녹취 파일이 담긴 USB, 택배 송장 사진, 손으로 쓴 메모들. 서류들이 질서 있게 놓였습니다. 지우가 하나씩 살펴봤어요. 증여계약서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조건부 조항이 있네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우가 형광펜으로 해당 부분을 표시했어요. 노란색 줄이 그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며느리분이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지우가 카드 명세서를 받습니다. 손가락으로 금액을 짚으며 계산했어요. 총 1,800만 원이 무단으로 사용됐네요. 이건 재산상 손해입니다. 명예오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명예오용이요? 어머님 허락 없이 어머님 카드를 사용한 거죠.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 쓰면 문제가 됩니다. 지우가 노트북을 켜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통화 녹취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직접 확인해 준 내용이니까요. 친정 빚을 시어머니 카드로 갚은 거, 이건 명백한 배임이에요. 나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긴장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결심하셨어요? 법적 절차를 밟으시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반발할 수 있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어요. 다시 들이마셨습니다. 해야죠.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요. 소연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우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증여 취소 신청서를 준비하고 카드 무단 사용건도 정리할게요. 그동안 어머님은 증거를 더 모아두시면 좋겠어요. 뭘 더 모아야 하나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며느리분과 나눈 대화.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하시고요. 세세한 게 다 증거가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눌렸어요. 지우가 떠나고 나서 소연이가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내 앞에 놓았어요. 엄마, 무릎 아프시죠? 냉찜질 해야 해요. 딸이 냉동실에서 아이스팩을 꺼내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내 무릎에 올려줬어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조금 높게 올리고 쿠션을 받쳤어요. 숨을 고르며 천장을 봤습니다. 소연이가 내 손등을 감싸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아니에요. 나는 딸을 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습니다. 고맙다. 밤이 깊었습니다. 12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다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창가에 앉았어요. 커튼을 걷자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마다 사연이 있겠죠. 남편이 떠난 밤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의 냄새가 기억났습니다. 국화꽃과 향 냄새, 조문객들의 손이 내 손을 쥐던 감촉, 모두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남긴 건 아파트와 예금이었습니다. 50억 정도 되었어요. 나는 그 돈을 지켜왔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맨 아래 서랍을 당겼어요. 속옷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 뒤쪽을 더듬었어요. 두꺼운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꺼냈어요. 갈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남편의 유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봤어요. 남편의 글씨로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체였어요. 50억?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나도 함께 모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외식을 아끼고 옷을 물려 입으며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준 것도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며느리가 함부로 쓰도록 내버려 둘 순 없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옷들로 덮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소연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도 알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내가 지켜야 할 몫이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존엄은 내가 보관하는 금고야. 나의 결심이야.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말이었습니다. 초조함이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어요. 내일 아침 아들에게 전화할 겁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번엔 끝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폭풍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침 9시 나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집에서 가족회의 하자. 미주 어머니도 오시라고 해.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요? 와서 얘기하자. 꼭 와야 해. 나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거실을 정리했어요. 테이블 위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내가 앉을 의자를 창가 쪽으로 옮겼어요. 햇빛이 등 뒤에서 비추는 자리였습니다. 소연이가 서류를 정리해서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카드 명세서, 통화 녹취록, 택배 송장 사진, 대부업체 확인서.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끝내야지. 나는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폈습니다. 척추를 일자로 세웠어요. 어깨를 뒤로 젖혔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니 마음도 바로 섰어요. 저녁 7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소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미주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미주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파마한 머리, 진한 화장,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댁. 미주 어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인사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와 소연이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봤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서늘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나는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 장씩 꺼내 놓았어요. 카드 명세서가 맨 위에 놓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미주야, 내 생일에 준 머플러. 백화점에서 샀다며? 미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어요. 그 머플러 하나로 날 속였구나.
그 뒤로 내 카드를 마음대로 썼지. 미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손주 핑계로 빚을 갚았니? 말이 끊어졌습니다. 미주가 입을 다물었어요. 미주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댁,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미주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나는 미주 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소연이가 서류를 하나씩 집어 올렸습니다. 9월 5일 오후 2시 35분, 그린캐피탈 52만 원. 9월 12일 오전 11시 20분, 스마트론 130만 원. 9월 23일 오후 3시 5분, 리치파이낸스 300만 원. 소연이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총 11건 1,800만 원입니다. 모두 대부업체 상환금으로 확인됐어요. 채무자는 김미주 씨, 입금 계좌는 부산 수영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주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방을 꼭 쥐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 통화 녹취록도 있어요. 대부업체 직원이 직접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준호가 이마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지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내가 알아야 할 일이야, 준호야.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어요. 소연이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택배 송장 사진이었어요. 9월 18일 화장품 15만 원어치. 배송지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입니다. 미주 씨 친정 주소죠. 미주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변명이 한 줄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쌓아 올린 거짓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미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주야, 카드와 비밀번호를 언제 가져갔니? 그게 어떤 말로 가져갔는지 물어보는 거야. 미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쓰라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병원비 결제하라고 줬어. 진우 입원했을 때 응급실 계산하라고 카드 건넨 거야. 그때 비밀번호도 알려줬지. 미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어. 내가 깜빡한 줄 알았는데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미주 어머니의 고개가 약간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을 보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준호의 눈이 일그러졌습니다. 인매가 굳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미주, 이게 사실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사업이 안 돼서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시어머니 카드를 몰래 쓴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벌을 받게 될 텐데. 오늘이 그날이야.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응결된 고요였어요.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어요. 이 집 증여 계약서야. 조건부 조항이 있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미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취소할 생각이에요. 변호사랑 상담했어. 미주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댁,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애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섰어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정리할지. 엄마, 그건 너무...
내가 알아야 할 걸 이제야 안 거야.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내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격정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남았어요.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나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두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한 뭉치는 증여 취소 소송 서류였어요. 다른 한 뭉치는 고소장이었습니다. 미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부어 있었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볼펜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돌려 열었어요. 손끝에 펜촉이 느껴졌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서류를 펼쳤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란이 있었습니다. 원고 성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정연수. 세 글자를 천천히 썼어요. 볼펜 끝이 종이를 눌러 지나갔습니다. 먹물이 번졌어요. 고소장에도 같은 방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갚을게요. 1,800만 원 다 갚을게요. 제발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둥대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야, 준호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존엄의 문제야.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 엄마를 우습게 본 거야. 늙었으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지. 손주 핑계 대면 넘어갈 거라고 믿었잖아. 엄마, 내가 바보 같아 보였니?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주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댁, 이건 아니잖아요. 식구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경찰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창피한 줄 아세요? 나는 미주 어머니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집입니다. 예의를 지키시지요. 미주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뭐라고요? 목소리 낮추시라는 겁니다. 여기 주인은 저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산 서류 봉투였어요. 3년 동안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처음 보는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아버지 유산 서류야.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꺼냈어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준호가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얼마예요? 50억 정도 돼. 숫자가 공기를 눌렀습니다. 미주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나눌 생각이었어. 준호 너랑 소연이 둘이서 나눠 가지게 하려고 했었지. 소연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건. 하지만 오늘 마음을 거뒀어. 준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엄마를 지키지 않았어, 준호야. 내 아내가 엄마 카드를 몰래 쓰는 동안 넌 모르쇠로 일관했지. 전화도 끊었어. 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주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미주가 봉투를 받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열어봐. 미주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나왔어요.
이게 내 몫이야. 미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생일을 값으로 매겼지. 머플러 10,000원짜리 하나로 내 마음을 샀다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내 상속도 값으로 돌려준다. 내 목숨 10,000원. 내 몫은 내가 만든 거야. 미주가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너한테 전화했을 때 너는 끊었잖아. 그게 내 선택이었어. 엄마, 일어나, 준호야.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미주 어머니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주야, 우리 가자. 이런 집에 있을 필요 없어. 미주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준호가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 나와 소연이만 남았습니다. 소연이가 내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가슴속 응어리가 폭발했습니다. 3개월 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정당한 심판을 내렸어요. 내가 받아야 할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속지 않아도 됐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유산은 정말 안 나눠주실 거예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결정 안 했어. 시간을 두고 봐야지. 준호가 정말 변하는지, 미주가 제대로 사과하는지. 그럼 저는요? 너는 내 편이었잖아. 내 몫은 따로 있어. 소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오늘 밤은 길었지만 끝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 겁니다. 나는 서류들을 정리해서 봉투에 넣었어요. 다시 옷장에 넣어둘 생각이었습니다. 손에 볼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명했던 그 펜이었어요. 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삿날 아침 나는 소연이와 함께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어요. 도심 한복판 20층 높이의 아파트였습니다. 32평 규모였어요. 짐을 나르는 동안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어요. 짐을 다 풀고 나서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도시의 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페인트와 새 가구 냄새가 섞인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집안을 채웠어요. 소연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전망도 멋있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 숲이 보였어요. 멀리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좋구나.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재활 치료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동네 병원에 갔어요. 물리치료사가 내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력이 확실히 늘었어요. 정말요? 네, 처음보다 훨씬 단단해졌어요. 이대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다리를 끌듯 걸었는데 이제는 발을 들어 걷게 됐습니다.
계단도 혼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새 동네 시장을 자주 갔습니다. 아침 10시쯤 나가면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사과 드실래요? 방금 들어온 거예요.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맛있어요. 나는 사과 한 봉지를 샀어요. 집에 돌아와 씻어서 먹었습니다. 아삭했어요.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와도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님, 요즘 자주 보네요. 이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네, 3달 전에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박철수예요. 편하게 부르세요. 저는 정연숙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이름을 묻고 이름을 외웠습니다. 얼굴을 기억했어요. 관계가 쌓였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습니다. 62살이 됐어요. 소연이가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흰색 생크림에 딸기가 올라가 있었어요. 초가 62개 꽂혀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냉장고에서 작은 샴페인 병을 꺼냈어요. 뚜껑을 돌려 땄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올라왔어요. 2개의 컵에 따랐습니다. 거실 샹들리에 불빛이 컵 가장자리에 금빛 링을 만들었어요. 건배, 엄마. 건배. 컵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톡 쏘는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소연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역을 볶는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엄마, 미역국 끓일게요. 생일인데 제가 해드려야죠. 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소연이가 다시마를 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금을 넣고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다 됐어요. 밥과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김치, 나물 몇 가지. 소연이와 마주 앉았어요. 딸이 끓인 미역국이 맛있네.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밥을 먹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맨 윗칸에 남편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액자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잘 지켜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남편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이제 우리 돈 제대로 지킬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안 줄 거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어요. 준호였습니다.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마음 너무 아프게 해드렸어요. 저도 미주도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변호사 통해서 1,800만 원 다 갚았어요. 증여 취소 소송도 취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용서받고 싶어요. 다시 엄마 아들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어요.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시간이 답을 데려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자.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용서는 쉽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진심이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소연이가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62개의 촛불이 흔들렸어요. 엄마, 소원 빌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건강하게 살기. 존엄을 지키며 살기.
내가 주인인 삶 살기. 눈을 뜨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한 번에 다 끄지 못했어요. 두 번째 숨을 불어넣자 마지막 촛불이 꺼졌습니다. 창밖 야경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마다의 삶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생일은 내가 축하한다. 그리고 나를 지킨 시간만이 내 곁에 상으로 남는다. 소연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지난 계절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속았던 날들, 눈치 보던 시간들, 서러웠던 순간들, 모두 촛불 연기처럼 흩어졌어요. 고단함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시작이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선 자리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곳이었어요. 소연이가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딸기가 올라간 조각을 내 접시에 놓았어요. 엄마, 드세요. 고맙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 속에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연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폈어요. 안경을 쓰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살 겁니다. 모레는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갈 거예요. 다음 주엔 소연이랑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나는 책을 덮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어요. 61살 정연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엄을 포기해야 할까요? 연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때로는 선을 긋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인생 야사였습니다.